6단원 한국문학의 흐름인데 최대한 빨리 많은 작품을 접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어 수학 학원에서 자 이제 내신 대비 기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 시기 비슷하게 맞춰서 문제 풀고 있을 거예요. 내용 설명은 그 전에 다 끝내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기간 때는 국어 공부하는 건 여기 와서 하는 거랑 내가 내주는 숙제 한 주당 그때 보셨죠? 한 권 정도씩 하는 거요? 문제집 풀어주시면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가장 무식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많은 문제를 보자. 예시조, 뭐 향가, 기타 등등 해서 옛날 노래 있고요. 운문문화, 고전소설 있고 현대시 있고 현대소설 있고 살펴봤더니 운문, 산문 요 순서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시간 순으로 따라서 고전이랑 현대랑 나눠놨군.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10페이지 한국문학의 흐름 됐고 살펴봤더니 향가 배울 거고요. 시조 2개 배울 거래요. 이 여기 있는 말 되게 우스워 보이죠? 이게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내는 포인트거든? 진짜요? 네.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특징을 비교해라 라는 건 향가의 특징, 시조의 특징, 형식적 특징에 대해 알고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니? 가나다 이렇게 해놓고 가에 해당 1번 문제 가에 해당하는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나온다라는 거지. 혹은 가나다의 형식상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맨날 나오는 말이 있잖아. 가는 나와 달리 가와 나는 다와 달리 맨날 이런 식의 문제들. 결국엔 형식적 특징을 꼭 확인하라. 다음 심청전인데 대한민국 고등학생 중에 심청전 모르는 애들이 어딨어. 중요한 거는 뭐다? 소설에 담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이 사회는 이 글이 쓰여질 당시는 어떤 세상이었구나 라는 것. 현대시 감상하는 거는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거에서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상황에서 시인은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하고 있었을까? 삼포 가는 길은요,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서 떠돌이 가난한 사람들, 삶의 터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어땠고, 요 소설이 쓰여질 때쯤에 다른 소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다른 것과 달리 현대소설 감상하기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지. 교과서 이외의 지문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예요. 됐을까? 그 다음 이 단원을 배운 후 얻고 싶은 것 생각은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관련된 책 도서관에서 꼭 빌려서 보시고 11페이지 볼게요. 옛 노래 세 편 감상하기. 패스. 12페이지 한국 문학의 흐름인데요. 우리 아까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얘네 형식상 특징에 대해서 확인할 거니까 1번 동그라미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요거 한 문제. 확실히 한 문제. 시작해 볼게요. 향가 어느 시대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향차를 쓴 신라 시대에 향찰 신라 현존하는 향가의 작가들은 주로 상류층이었었던 승려와 화랑들이 있었다. 향가는요 그냥 4구체, 8구체, 10구체 있는데 4줄, 8줄, 10줄 이렇게 생각하세요. 줄이라는 마진 대신에 구 쓰는 거고 4구체, 8구체, 10구체 중에 10구체가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이름도 좀 따로 있어. 산회가라고 하는 별칭이 있어요. 19체 향가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쓰는데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낙구의 시작, 이 부분은 항상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일단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뒤에서 확인할 거니까. 중요한 얘기 하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옆에다가 또 하나 써봅시다. 3단 구성.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향가는. 향가했고요. 시조 한번 살펴봅시다. 시조는 어느 시대부터? 고려 말부터 언제까지? 지금도 향가 쓰고 있습니다. 시조 쓰고 있어요. 고려 말 조선 초기에서는 주로 4대부 양반들이 썼고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설 시조가 쓰면서 평민들도 시조를 쓰기 시작했다라면서 향유 계층이 확대되었어요. 요 말은 중요하니까 외워놔야 되겠네요. 3장 6구 45자 내외.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형태상 정형시에 해당한다. 평시조, 평시조보다 약간 길어진 어시조, 많이 길어진 사설시조. 그럼 이 정도는 구별합시다. 4대부 양반 계층들이 썼고 사설시조는 주로 평민들이 썼습니다. 평시조에 비해서 형식적 제약이 거의 없었다. 3번 문제 은근히 별표 반 개 정도. 향가와 시조의 형식적 유사성. 가장 정제된 19채 향가 3단 구성. 시조도 세 줄로 쓰여져 있죠.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그리고 마지막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향가하고 시조하고 누가 먼저 쓰였을까? 향가지. 향가는 신라고 시조는 고려시대니까 향가가 시조에 이렇게 영향을 주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닥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걸 가르치는 그 괴로움을 아는가? 밑에 향가의 전승 방식은 향가는 뭘로 쓴다라 그랬어요? 한자를 빌려다가 음과 뜻을 사용하는 훈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자를 알아야 돼. 신라시대 때 한자를 안다라는 거는 먹고 살만한 지배계층이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라고? 향가는 주로 누구에 의해서? 승려나 화랑에 의해서 쓰여졌고 쓰여진 문자는 무엇으로 쓰여졌다?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여졌다. 향찰이라는 말 자체가 또 한 문제 될 수도 있어요. 향가의 형식과 특징, 4구체, 8구체 보실 필요 없고 지금 옆에 보고 있는 제망매가라는 것 자체가 19채 향가이기 때문에 19채 향가는 가장 정제된 가다듬은 형식 완성되었다. 주로 442, 3단 구성, 마지막 두 줄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 대부분 19채다 라고요. 근데 당신 알고 있는 향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 두고 밤몰래 맛동서방님 안으러 간다. 그게 뭐예요? 알겠습니다. 서동요였었는데요. 네, 상관없어. 시조가 있대요. 조선 전기의 시조는 어디 보냐. 4대부 계층들이 양반 아저씨들 무슨 얘기할까? 주로 나라에 충성하고 됐어? 난 욕심 없고 그냥 자연에서 놀 거야. 이런 이야기. 기녀들도 이제 가세를 하는데 주로 사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름 몇 개만 써 놓을게요. 홍랑, 계랑, 황진이. 선생님은 저요. 네, 요 언니들 3명 이름 나오면 무조건 시의 주제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헤어져서 슬퍼요. 전부 다 이별의 정한이라고. 네, 랑이죠. 계랑, 이별의 정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반 4대부의 시조는 간결한 형식, 담백한 정서, 관념적 정치적 신념, 자연 친화 태도. 기녀 시조는요, 섬세한 감정, 양반 시조에 비해서 우리말을 많이 써요. 한자어보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리움을 나타내 줍니다. 괜찮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옆에 정리된 거는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거지. 읽어두면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읽어볼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옛노래 세편 감상하기. 제망매가 무슨 뜻일까? 누이를 잃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불렀던 노래. 망매라는 거에서는 시를 쓰게 된 계기, 동기가
누이의 죽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월명사, 왠지 이름부터가 스님 같지 않니? 네. 승려다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원래 옆에 원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라 놓은 것들. 어머, 19채 향가 몇 단 구성이라고 그랬을까 아까? 3. 3단 구성. 어떻게 나눠요? 4, 4, 2로 주로 나눌 거예요. 근데 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자, 시작해 볼게요. 누이가 죽었으면 보통 갖는 감정은 뭘까? 그치. 근데 스님인데 자꾸 슬퍼만 하고 있을까? 내가 너를 위해 죄를 지내주니 일단 먼저 죽은 너는 저기 극락세상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도 열심히 돛 닦아서 극락세상 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용을 보면 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고, 야,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너 먼저 죽고 네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삶의 무상감. 그래, 계속 슬퍼만 하고 있지 않겠다. 극락세상에서 너를 다시 만날 거다.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라고 누이와의 재회를 소망하고 하나만 더 쓸까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다. 더 이상 슬픔에 빠져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해석도 옆에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시작해 볼까요? 생사길은 살고 죽는 길은 여기 이승에 있으니 머뭇거리고. 자, 당신한테 길을 하나 줬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가면 사는 길이고 하나는 가면 죽는 길이야. 근데 어딘지 안 알려주지. 빨리 하나 선택해서 가 라고 하면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처음에 삘 꽂히는 대로 거기 갈 거야? 아니죠. 고민 엄청 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길은 이승에 동시에 있는데 절로 가면 자칫하면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머뭇거린다. 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은 두려운 거예요. 유서 같은 거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요? 보통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유서 한 번씩 쓰지 않나? 그러다 한 번도 없어요. 아, 안타깝다. 수학여행도 태국에 없는 아, 그래요? 그럼 군대 한번 갈래요? 거기 가면 유서 쓰는데? 있어요? 예, 한 번씩 써요. 그냥 뭐 써봐. 그냥 이렇게 써보는 거지. 이렇게. 누이가 죽으면서 난 이제 간다 라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누이가 죽으면서 난 이제 간다, 난 이제 죽는다 라는 말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죠. 왜 못했을까? 갑자기 죽어서 그래요. 사고상가 봐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거 아닌 것 같아.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리저리 떨어질 잎처럼, 나뭇잎처럼. 앞에 요 말이 빠졌네요.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 있을까? 가을 하면 또 그렇지, 쓸쓸하고 나뭇잎 떨어지고 죽는 소멸의 이미지인데 여기에서의 가을은 소멸의 이미지로 쓰여져 있어요.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이파리가 떨어졌죠. 이파리 죽었지. 그럼 죽은 거 누구야? 요 이파리? 죽은 누이죠. 바람이 불어서 누이가 죽었지. 떨어졌죠. 그럼 이 바람은 뭐라고 할까? 누이의 죽음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바람이 불어와서 이리저리 떨어질 이파리처럼. 그런데 어떻게 일찍 불어온 바람이네. 어머, 바람이 불어오면 이파리 떨어지게 돼 있어. 근데 예년보다 일찍 불어온 바람이었죠. 누이가 죽었지. 어떻게 죽었어? 젊은 나이에 죽었어. 요절했다. 너와 나는 한 가지에서 태어났는데, 너와 나는 한 가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나는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 요게 바로 신라 향가의 형식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두 줄, 9구, 19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하고 낙구는 뭐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하는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 거다? 시조에까지 이어질 거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에서 요 말이 빠졌네요. 미타찰에서 무엇? 너를 만날 나. 그러니까 구별하란 얘기인 거겠네. 어디? 셋째 줄에 나는 죽은 느이고 9번째 줄에 나는 화자구나. 극락세상에서 너를 만난 나는 그때까지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재회를 소망하고 믿고 있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괜찮나요? 네. 이 시에 불어온 바람 때문에 누이가 죽었죠. 바람은 절대자, 자연의 섭리. 하나만 더 쓸까? 피할 수 없는 운명. 하나 더 쓸까? 누이의 죽음의 원인. 이파리가 떨어졌죠. 누가 떨어졌어? 누이가 떨어졌지. 그럼 잎 옆에다가 쓸까요? 죽은 누이. 이 정도 되겠죠. 별로 문제 될 거 있을까? 없죠. 하지만 제가 나중에 드리는 문제를 보면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시어의 식구의 상징적인 의미는 아까 다 확인했으니까 패스. 시적 화자의 태도는 요게 중요해요. 일단은 슬프다가 어떻게 극복해낸다 라는 게 중요하다. 슬프지만 극복해내겠다. 나는 살아서 이승에 있고요. 누이는 죽어서 저승가 있죠? 공간의 대비가 있다. 누이는 죽음에 대한 여기 산사길은 여기에 있다. 예, 이승이라는 거 꼭 확인. 미타찰은 극락세계 미래의 죽은 누이와 재회할 공간. 나는 간다의 나와 만날 나는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옆에 3번 문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지만 9, 10행은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낙구라고 한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할 거예요. 네. 죽음은 언제나 슬픈 거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이 몸이 죽어가서 성삼문 동짓달 기나긴밥을 황진희. 아, 이 세 줄의 제목인가요? 아니에요. 시조에는 딱히 제목이 없어요. 이런 게 연달아서 막 3개, 4개 되어 있는 연시조는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평시조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이 오빠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혹시- 이 몸이 죽어가서가 제목이 아니에요?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네. 관상 영화 봤어요? 관상. 내가 왕이 될 성인가? 그거 보려고 했는데 안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받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의 태정태세 문단세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 세조 이정재 수양대군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이 엄청 많아. 근데 그거 보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미도 있고, 예, 받을만 하다라는 것들. 태정태세 문단세, 문종, 그 앞에 누구? 세종. 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 왕이 됐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단종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완전 애기야. 문종 동생이 세조, 수양대군이에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단종 밑에 김종서라는 애가 붙어 있어서 얘 맘대로 막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따르던 세력도 있고 내가 권력욕도 있고 내 조카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단종을 폐위시켜서 강원도 영월에다 짱 박아놓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던 차에 세종도 따르고 문종도 따르고 단종도 따랐었던 신하들이 모여서 요거 단종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단종 복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다가 걸려. 그래서 몇 명 죽지. 그래서 죽은 신하들을 6명 대표로 뽑아서 사육신. 살아는 있지만 어떻게 나는 세조 수양대군이 주는 거 벼슬 못 해먹겠다.
벼슬 던지고 가서 살아서는 있었지만 절개를 지켰던 아저씨, 생육신. 성산문은 사육신 중에 하나예요. 대들었던 아저씨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어. 이거 하다가 걸려. 그래서 세조가 잡아다 놓고 직접 고문을 해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맨날 내가 준 벼슬에서 나한테 맨날 보고서 보낼 때 신이 하면서 나 자신을 신하라고 지칭했으면서 너의 신하는 반역을 꾀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신하냐? 했더니 성산문이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한테 신하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헛소리하고 있어. 성산문 네가 나한테 써놨었던 보고서 같은 거 다 가져와 하면 이게 신하 신자거든요. 근데 성산문이 써놨었던 보고서에는 전부 다 신하가 아니라 이렇게 클 거자가 쓰여져 있어. 나는 단 한 번도 신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세조가 보고 야 저거 답 없네. 저거 살려둬봐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죽여버려요. 이러고 그 옆에 있었던 박팽년이라는 아저씨는 그렇게 붙잡혀 와 있는 순간에도 저기 수양대군 세조 앞에서 대감이라고 그래. 전하, 폐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폐하 이게 아니라 지금 느낌으로 가면은 이사장 이 정도로 부르는 거야. 임금님한테. 그 죽으려고 작정한 거야. 어쨌든 성산문이 써놨으니까 살아서 이런 시를 써놓은 거겠죠. 이 시 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나 죽는다야. 죽을 각오하고 이 시 쓰겠다 이거지. 지금 성산문이 봤을 땐 딱 요 상황인 거거든. 요 상황인 거야, 요 상황.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단종에 대한 지조절개 지키다가 죽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세상이 혼탁해져도 나는 세조한테 가서 들러붙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시조 내용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꼬 하니 죽어서 아직 살아있죠. 죽으면 뭐가 될까? 라고 가정해 봤더니 동래산이면 어디예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요? 금강산은 사계절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진짜요? 네, 동래산이면 아마 봄 이름일걸요? 금강산은 가을 이름이에요. 근데 왜 금강산이라고 잘 말씀드려요? 산은 가을이 최고니까. 단풍 구경 가본 적 있어요? 네. 너무 멋있지 않아, 산이? 진짜. 나는 봄산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우연히 월정사에 갔다 왔었는데 산은 가을이야. 와. 동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이면요 혼자서 떨어져 지내는 오래된 소나무가 되어서 나 죽어서 혼자 지내는 소나무 될 거예요. 소나무가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건 뭐예요? 여운인가? 변하지 않잖아? 네. 변하지 않는 지조절개. 난 죽어서 소나무 될 거야. 백설, 흰 눈이 만건곤. 하늘과 땅에 가득가득 눈이 엄청 퍼부어 내려도 독야청청 혼자서 푸르게 살 것이다. 뭐뭐 하리라 의지적. 나 죽어서 뭐 될 거래요? 소나무 될 거래요. 누구랑 싸울 거래? 백설이랑 싸울 거래. 그러면 백설은 성산문 입장에서 나쁜 거겠네? 누굴까? 세조? 그렇지. 세조를 포함한 수양대군 무리들이지.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좀 꼴통스럽기도 해요. 진짜 그게 죽을 정도인가? 당신이 이 시절에 이런 양반 벼슬하던 사람이면 진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전대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 그래. 할 수 있다. 그쵸. 할 수 있다고 그래. 어차피 그 시절 갈 거 아닌데. 네. 그쵸. 할 수 있어요. 난 부부 사이에 제일 멍청한 대답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거든. 당신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 거야? 그럼 무조건 응이라고 해야지. 어차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난다고 또 만나? 아닌데. 걷다 대놓고 아닌데 난 딴 여자 만날 건데 딴 남자 만날 건데 왜 내 눈앞에 살아있는 배우자의 비위를 거스려.
멍청한 거야, 그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글의 종류 뭐라고요? 시조? 그렇지, 시조. 시조의 형식상 특징 이제 여기에서 정리할 거예요. 살펴봅시다. 3장육구 45자 내외. 사음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한 줄.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송되어 있어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보통 한 줄을 몇 덩어리로 끊어 읽어요? 네 덩어리로 끊어 읽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뭐라고? 사음보. 글자 수는 보통 어때요? 3개, 4개, 4개, 4개가 반복이 되거든요. 옆에다가 씁시다. 뭐라고 쓸 거야? 글자 수가 3개, 4개 혹은 4개, 4개가 반복해요. 3, 4조, 4, 4조. 의 음수율을 가지며 3음보의 음보율을 지니는 정형시. 그러면 시조율,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고려 말에 생겼다 그랬죠? 고려 말에는 유교 정신을 드러내는 것들, 조선 초에는 자연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 후기에 접어들면서 평민들이 삶의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옆에다 써야 되겠네, 사설시조가 많이 쓰입니다. 사설시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3장육구 45자로 쓰여져 있는 걸 평시조라 그러거든요. 평시조 더하기 2구 이상 길어져 있으면 사설시조. 그러니까 느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요 정도 분량이 옆에 또 더 붙어 있으면 그냥 그거 사설시조라고 해요. 됐을까? 네. 주제는 뭐예요? 의지. 어떤 의지? 잘했어, 잘했어. 반은 맞췄어. 죽어도 의지를 부리지 않겠다. 어떤 의지? 그 전 원하는 충성하는 의지? 잘했어. 13페이지로 오세요. 제망매가의 주제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라면 이 몸이 죽어가서 이거의 주제는 뭐예요?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굳은 절개라고 되어 있고 죽어서도 변할 수 없는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서 쓸까? 단종에 대한 굳은 절개 이거죠. 다음 시 누가 썼대요? 진이 언니가 썼대요. 네. 16페이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야한 시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읽어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서 밤을 이렇게 잘라.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잘 묶어서 이불 밑에다가 넣어놔. 어로님,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리라. 결국에 무슨 얘기야? 지금 내 곁엔 없지만 사랑하는 님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오면 뭐 하겠다고? 밤을 길게 보내겠다고. 그렇죠? 밤에 둘이서 뭐 할까? 고스톱 치고 놀겠지. 이상하지 않아? 새벽 1-2시에 노는 게 제일 재밌지 않냐? 저는 아, 그래요? 저는 늦게 자요. 아, 그래? 새벽에 보는 유튜브가 더 재밌어. 맞아요. 낮에 보는 거랑 달라. 밤에 자기 전에 보는 게 제일 똑같은 건데도 완전 밤에 달라. 그래서 얘네 둘이는 유튜브 보고 그러진 않겠지만 뭐 고스톱 치고 놀겠지. 자, 이제 생각해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왜 하필이면 많은 날 중에서 동짓날 밤을 자를까? 냉기날이 바로 때보다 그렇지.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자, 이날 밤에는 혼자 있어, 같이 있어? 그렇죠. 위에다 쓸까요? 혼자. 맨 밑에 줄.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은 혼자 있어, 같이 있어? 그렇지. 같이 있는 날.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밤이니까 부정적 시간이고 현재의 시간이죠.
밑에 온 날 밤은 긍정적인 시간이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기대하는 시간이죠. 근데 와, 황진이 엄청난 능력자인데 밤에 허리를 잘라낼 수 있대. 진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옆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중요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날 거냐면 여기 다시의 초장에 나타난 표현법과 같은 것 찾기. 요거 찾으면 돼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써줄까? 만질 수 없는 걸, 만질 수 없는 걸 만질 수 있다고 표현해 놓은 거지. 밤 만져본 적 있어요? 없지. 만질 수도 없는 그 추상적인 밤이라는 시간을 잘라내 만질 수 있다고 표현해 놓은 거죠. 됐을까? 대놓고 얘기해 줄게. 만약에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 요 시조 찾으세요. 전원에 남은 흥을 나귀에 모두 싣고 요렇게 시작하는 시조가 하나 있어요. 시골에서 놀다 즐거워. 근데 즐거움이 남았어. 그 즐거움을 나귀 등에다가 실어와. 완전 똑같은 표현이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한다라는 것. 춘풍 이불 아래에 따뜻한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어머 서리서리 모양을 흉내낸 말이죠. 모양을 나타낸 말 옆에다가 또 요 밑에 있네요. 의태요.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리라 펼 거예요. 굽이굽이 의태요. 괜찮나요? 옆에 있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습니다. 라는 것들. 괜찮나요? 지금 내가 이불 속에 누워서 보고 있는 이 유튜브의 즐거움을 내일 잘 다시 챙겨와야지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 낙락장송, 백설, 독야청청 다 시조 설명한 거니까, 시어 의미 설명한 거니까 패스. 나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 산문시, 성산문시 어때요? 완전 지금 목숨 걸고 있죠? 네. 죽어서도 변함없는 절개를 지키고자 합니다. 다 황진이가 써놓은 시에서의 문학적 표현은요. 어머 동짓날 기나긴 밤은 현재의 부정적 시간이다. 옆에 현재라고 하나 더 써주지. 시간을 잘라냅니다. 님이 없는 시간을 잘라드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 더 쓸 수 있죠.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해 놓았다.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 긍정적 시간이고요. 우리 하나 더 씁시다. 미래의 시간. 굽이굽이 펼 거예요. 오빠랑 오래오래 지낼 거예요. 뭐 요 정도 됐고. 됐어. 결국에 이 시의 주제는 뭐예요? 밤을 잘라서 오래 있겠다? 왜?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치. 보고 싶어요죠? 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즐겁게 밤을 보내보아요. 이거죠. 주제. 요걸 엄청 순화해놨네. 뭐라고?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이라고. 괜찮네요. 제가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매달리지 말고 니들 좋아하는 사람 만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읽은 시 3편 됐어요. 얘네들 또 확인해 놓으시고 문제 풀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신 대비의 목적은 뭐다? 하고 나중에 시험 대비 때 문제를 많이 풀 거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정말 학교 선생님 마음대로 하니까? 맞아요. 그쵸. 일관성도 없어. 근데 교과서 그 창이 있는데 지금도 한 반